회계사님은 사실 쿠팡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의 컨텐츠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전히 유효한가요? 야, 쿠팡 망한다며 하면서 저한테 댓글 다는 분도 계신데 네. 그러면 컬리한테 있는 기회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컬리한테 있는 기회는 이죠. 보통 재용님이 잘 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대형마트 시장 안에서의 경쟁 구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의 진짜 대형마트의 경쟁자는 이제 이커머스인데 온오프라인 포함해서 유통 플랫폼의 구도를 재용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말씀드리면요. 일단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47.8%가 온라인이었고 올해 9월이 48.9%가 또 온라인이에요. 1%씩 또 올랐네요. 이 정도 이대로 가면 50%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이고요. 나머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략 13.7%가 대형마트, 그리고 17.1%가 백화점, 그리고 17.5%가 편의점.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나 편의점은 그래도 약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형마트가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 편의점이 2등인 것도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편의점은 죽지 않습니다. 3분의 1씩 가져가고 있는 그러게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삼국지. 삼국지. 땅은 좁아지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네. 촉인데요. 적어요 지금. 네. 위에서는 자꾸 이제 거란족이라고 해야 되나? 오랑캐가 그러네요. 너무 네. 다 잡아먹고 이제 약간 거의 징기스칸이에요. 남동 지역을 약간 삼국지 찍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절반 가까이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가 이제 침투를 했는데 그중 온라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쇼핑몰이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쿠팡이 그 중에서 얼마나 가져가고 있나요? 최근 물론 이제 23년 정보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이 한 24.5%, 24.5. 네이버가 한 23.3%, 거의 두 개 합치면 거의 이제 50%. 50%에 육박하게 되고요. 네. 원래는 3대장이라고 했던 지마켓, 쓱닷컴이 조금 쳐졌습니다. 한 11.5%. 두 개 합해놨잖아요 이거. 네. 얍샵이에요 이거. 사실상 이제 한 회사니까. 네, 3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셋이 좀 비등비등했어요. 최근에는 확실히 쿠팡이랑 네이버가 확 치고 나오고 나머지 채널들이 좀 쪼그라드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은 사실 쿠팡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의 컨텐츠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쿠팡은 제가 뭐 누구나 야 쿠팡 망한다며 하면서 저한테 댓글 다는 분도 계신데 네. 망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 네네. 주가가 조금 고평가일 수 있다 정도의 언급이었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상장할 때 이 회사가 거의 한 50조 원 밸류로 상장을 하고 그 한 달 새에 100조까지 올라갔어요. 100조 원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한 30조 내외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주가 봐도 22년 3분기 기준으로 쿠팡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야 여기는 계속 조단위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주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거의 주가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주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쿠팡이 잘 될 것이다.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50조, 100조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개봉을 완료한 영화 같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미 다 봤어 결과를. 더 그렇지. 이상 뭐 새로운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른데 뭐 아마존은 클라우드라도 있었지 여기는 이미 그럼요. 다 본 거야. 예전에 상장하기 전 상장한 직후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과거 상장하기까지의 한 3년 4년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한 70% 나왔어요. 연내 70%. 사기지 사실은. 연내 70%가 나왔고요. 적자였지만 적자는 어쨌든 규모의 경제 효과로 나중에는 올라올 거니까 요 70%가 유지되면 야 여기는 진짜 미쳤다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한 건데 네. 보니까 이제 70%는 점점 줄어들고 이익이 개선되긴 했는데 이제 에비타율로 보면은 대충 조정 에비타로 5% 정도 나오거든요. 되게 대단하긴 한데 왜냐면 마트는 어쩔 수 없어요. 싸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탑라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그래도 지금 벌써 온라인 침투로 50%까지 나온 상황이고 한 50, 60 뭐 어딘가에서 이제 자리 잡는다고 보면 매출의 끝단도 얼추 보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오를 만한 요소는 별로 없지 않느냐가 제 의견이긴 합니다. 오늘도 쿠팡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세용님의 태도.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이 주가에 한 아주 미미하게는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까 온라인 그 시장 매출 비율을 봤을 때 네이버가
네이버가 진짜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네이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의 절반은 네이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육식맨님 채널 처음 시작 보면은 이제 어디서 사는지 보여주시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쇼핑에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 네이버 쇼핑이 저는 엄청난 시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가 쿠팡하고는 달라요. 쿠팡의 근본은 이제 싸고 배송 경험이라고 네. 한다면 네이버는 진짜 상품의 다양성. 다양성. 근데 사실 이제 우리의 취향이 파편화되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원하는 걸로 바뀌는 걸로 점점 선진국화 소비로 바뀌는 건데 네이버가 어쨌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이버 스토어라고. 네. 판매자들이 자기 브랜딩이 가능한 레이아웃을 만들어놨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를 들면 마장동의 어떤 이제 후계자께서 이제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어요. 근데 저육점 이거 한 칸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 사업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땡땡고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11번가나 주마켓 이런 데 들어가면 이 브랜딩이 안 돼요. 땡땡고기를 기억해주지 않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땡땡고기를 기억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그 인터페이스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 어떤 샵의 메인 화면도 들어가고 싶게 만들고 눈에 띄게 브랜드명도 잘 보이게 만들어놨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로 딴 데 상품을 달면 네. 뭐 50원 줄까 말까인데 네. 막 230원씩 줘요 막. 맞아요. 쏠쏠해요 있죠. 진짜. 상인들에게도 좋은 경험, 이 사는 사람에게도 좋은 경험을 계속 만들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따라붙으면 네이버가 쿠팡을 앞지르는 미래도 허황되지 않다라고까지 보여져요. 그 정도로. 여기 네. 질문이 없는 건데 네.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명확한 강점이 있죠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데 네. 쿠팡은 고객 지향적입니다. 네. 고객한테 정말 편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공급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가져갑니다. 예전에는 10%만 가져가는데 요즘에는 20% 30%도 가져가요. 근데 공급자들이 거기서 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객들이 막 1,500만 명씩 따박따박 들어와 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딱 정반대죠. 여기는 수수료를 몇 프로 안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점업체가 입점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 대신에 네이버는 이제 있는 집이잖아요. 어차피 광고 수입으로 한 1조 이상의 캐시가 매년 벌어들이는 회사다 보니까 포인트를 줄 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후한 인심이 있어. 왜? 네. 지금 나는 안 벌어도 돼. 그걸로 이제 유저도 락인하고 네. 이제 공급자들도 락인하고 약간 양쪽으로 락인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점유율 보고 약간 염려되는 거는 쿠팡이 작년에 제가 이제 분석할 때만 해도 아직은 좀 덜 컸는데 좀 더 커야 더 커야 지배력을 되는데.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미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팍팍 늘려가면서 이익을 막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네이버도 이제 자선업자는 아니거든요. 네, 조만간. 만약에 투탑이 정말 공고화돼서 쿠팡 50% 네이버 50% 하는 세상이 오면 네. 네이버도 이제 수수료를 더 안 받을 리는 없고 결국은 계속 이제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포인트도 적게 주고. 총나라가 좀 힘을 낼 때다. 총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나올 때가 됐다. 나와줘야 된다.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네, 이감 구도를 지켜보고 이미 있을 수는 오장원이다. 없다. 네. 근데 이제 이커머스 중심의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이랑 컬리잖아요. 쿠팡이랑 컬리가 육류를 구입하기에도 괜찮은 플랫폼인가요? 쿠팡과 켈리에서는 고기를 많이 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그 상품 구색 자체가 마트랑 문법이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걸 심지어 다음날 새벽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축적해 놔야 되는 재고의 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트와 비슷하게 삼겹살이면 기본 두께만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단 한 가지는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컬리의 닭고기는 진짜입니다. 컬리의 닭고기요? 네. 개인적으로 닭고기는 네. 가장 먼저 컬리를 검색해 보고 다음을 넘어가요. 아 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 에이징 이런 거, 웨드 에이징 이런 거 들어보셨을 네. 텐데 소나 돼지는 숙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요. 닭을 에이징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닭은 신선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닭에 원래 육향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큰 닭도 키워서 그 육향을 즐기는데 우린 연계만 우리나라는 먹잖아요. 연계의 개념. 네네. 극단적으로 닭을 어리게 먹고 네. 닭의 육향이 없는 걸 선호해요. 부드러운 그렇기 걸로. 때문에 닭은 하루만 지나도 품질이 급감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컬리는 틀림없이 다음날 새벽에 오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컬리의 PB가 패킹도 정말 매력적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킬러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상품력이나 그런 구색이 좋아요. 그래서 닭은 컬리가 최고고 또 컬리를 너무 또 띄워줬으니까 얘기하자면 죄송하지만 소는 컬리에서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주의 균형을 맞췄다. 밸런스를 맞췄다. 네, 이 정도로. 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쿠팡이나 이런 이제 커머스들이 정작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구색이 안 좋다. 뭐 아까 말한 거 삼겹살도 딱 우리가 먹는 신선 삼겹살로. 제품에 한해서. 네, 그건 되게 신기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구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품절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품절이 난다. 거기는 어쨌든 고정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요걸 가져오는 데 있어서 트럭이 있고 막 인건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네이버가 제가 제일 좀 높게 사는 점이 뭐냐면 가격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마장동에서 소 등심 전문이세요. 네. 이런 분이 부속 부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옛날에 아버지 때는 버린 거예요. 버리고도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인터넷에 올려보니까 하루에 10개씩 팔리네. 너무 개꿀 이런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저렴한 제품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네이버의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쿠팡과 컬리를 제 컨텐츠용으로는 잘 찾지 않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대형마트 중에서도 당일 배송하는 곳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대형마트들이 왜 쿠팡이나 컬리에 밀리는 걸까요? 네.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인터넷 페이지에 정성을 안 들여요. 아, 홈페이지에 인터넷 네. 그 상품 페이지에 정성을 안 들이는데 네. 컬리의 상품 페이지를 보고 네. 배워야 돼요. 컬리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상품 페이지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쵸. 컬리에서는 휠을 내릴 때마다 한 번 내릴 때마다 이 유통계에 있었던 사람한테는 이 그냥 감동이 물밀듯 몰려요. 이 정성과 노력 어쩜 같은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사진도 네. 공들여 찍었으며 그쵸. 듣도 보도 못한 이 스타트업에 내일 새벽에 온다는 것을 믿어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마지막 내리면 캔 같은 거랑 크기 사진을 꼭 올려요. 크기 비교. 네, 요거를 가지면 딱 이게 어떤 느낌이 오겠거니를 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마트 인터넷 페이지 가잖아요. 네. 진짜 혀를 끌끌 차게 돼요. 진짜 요거면 요거 그냥 이렇게 그냥 폰카로 찍은 것 같은 요 정사각형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위에도 썸네일도 넣어야 되고 여기도 넣어야 돼서 그냥 정사각형이랑 제품 표시 요거에서 딱 2장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만으로 살아 이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네, 몰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거를 휠을 내리면서 이거를 사는 사람들 주부를 생각해 보세요. 주부들 어릴 때 스타일 난다 난닝구 이런 거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휠 내리려면 대서사시예요. 이 언니 언제 끝나 하면서 휠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주부가 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사겠다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한 장 찍고 뒤에 하나 누가 찍고 사요, 그거를? 2장으로. 근데 그거는 컬리가 소품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품종에도 가능하죠. 아, 그래요? 아니 상품 페이지의 정성은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하는 거기도 해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맞아요. 투입해서 요 작업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온라인 시프트의 핵심 중에 핵심은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고객 UX의 경험. 시대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은 이 휠 내리면서 모든 게 끝나요. 근데 이거 고객 경험이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온라인에서의 고객 경험이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의 고객 경험도 오프라인만큼이나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쿠팡이랑 컬리를 중심으로 이커머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온라인 쇼핑몰 안에 구도가 어떤지 재용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쿠팡이나 컬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쿠팡은 2022년을 필두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흑자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2019, 20, 21, 22 이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고도 성장했던 기간이었을 텐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쿠팡 회사의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 7조, 20년 13.9조, 2021년 20.8조, 네. 2022년 26.3조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공통점은 2022년을 제외한 19, 20, 21년의 매출 원가율이 정확하게 83%라는 거. 그러다가 2022년에 매출 원가율이 77%로 줄어요. 그러면서 흑자를 달성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뭐- 지표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이게 어떤 건가요? 의미냐면 그 전까지는 네. 우리는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우리 공급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할 필요 없이 그리고 판매 가격을 올릴 필요 없이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출액을 늘려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21년 초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상장을 하면 이제 주주들이 매일 분기마다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단 말이야. 그쵸. 네. 쿠팡은 이제 이를 갈고 있었죠. 두고 보자 이 자식들아. 두고 보자 이용의 회사. 네. 하면서 내가 밟는다. 예. 공정방송 해라. 내가 이제 보여준다 하면서 이제 힘을 보여줬죠. 네. 파워를 유통업계에서 파워를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워, 그 지배력이라는 것이 즉
영업이익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함수예요. 희소성의 즉, 함수. 이 산업 규모와 그 산업에서 내 이 밸류체인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의 크기, 그게 얼마나 희소성이 있냐에 따라 영업이익의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는 보여준 거예요. 나의 희소성을 보아라. 나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2% 3%씩 올려보면 벤더들한테 네네. 저희 수수료 작년에 뭐 15%였는데 이번에 20% 한번 해볼게요. 나가실 거예요? 못 나가지. 네. 고객님 10,000원에 팔던 거 11,000원에 팔아볼게요. 안 살 거예요? 네. 사지. 회원 해지할 내일 거예요? 내일 안 아침 받아야 되니까. 네. 그걸 이제 보여준 게 이 네. 매출 원가율이라는 거예요. 이 경향성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83에서 77로 바로 바뀐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6%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수수료를 6% 올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맞아. 사람들 제조업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가격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가격도 올리고 수수료 동시에 더 받아서 만들 수밖에 네. 없는 숫자예요. 사실은 네. 유통업계시다 보니까 이게 퍼센테이지 6% 늘리는 게 장난 아니잖아. 아, 그거 네. 진짜 상품 담당자 입장에서 네네. 협력사 가서 수수료 1% 올려주세요도 네네. 그 말은 쉽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시고 이런 분들인데 뭐 자료 보내주세요, 뭐 샘플 보내주세요, 뭐 네. 보고하게 뭐 알려주세요, 그럼 막 계속 도와주신 분들한테 네네. 그냥 다음 달부터 1% 올라가면 이거 입이 안 떨어져요. 너무 어려운 일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는 어떤 업체들은 10% 올리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균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옥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 안에서 네.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랑 갈등 얘기가 나오는 햇반 거죠. 햇반 사태. 사건과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자꾸 네. 빠지는 이유가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어디서 우리한테 내가 갑인데 지금. 그럼요. 근데 벌써 이제 네. 산업 곳곳에서 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쿠팡이 저 매출 원가율을 더 쥐어짜낼 여지도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22년 재무제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쥐어짠다는 게 조금 죄송합니다. 어색하긴 한데 네. 어쨌든 수익을 실현하는 시기가 네. 작년 한 3분기쯤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23년 1, 2, 3, 4 정도 하면은 점점 이제 강해질지 더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쿠팡은 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서 이제 영업이익도 내고 있고 매출 원가율도 낮춰가면서 좀 그 지배력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컬리는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컬리 지금 상황이 좀 궁금한데. 컬리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2020년에 9,500억 찍었던 매출액이 21년에 1조 5,500억, 22년에 2조를 찍거든요. 뭐 연에 거의 한 5천억, 6천억씩. 그건 나쁘지 않은 추이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 매년 한 2천억씩 캐시를 투자를 받으면서 영업 적자가 비록 20년에 1,100억, 21년에 2,100억, 22년에 2,200억 비슷하게 이제 네. 2천억씩 까먹으면서도 까먹긴 하네요. 투자를 받아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로 투자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컬리가 좀 어떤 이거 가능성, 네, 위기. 컬리는 이제 숙제가 있었어요. 네. 숙제가 결국은 공헌이익이거든요. 공헌이익. 이제 컬리의 공헌이익이라는 거는 결국 매출액에서 그 매출액에 비례하는 변동비, 즉 재료비나 포장비, 운반비 이런 것들을 뺐을 때 얼마가 남느냐가 제일 큰 이슈인데 네. 사실 그 숫자는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음.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주석을 통해서 네. 비용 항목 중에 얘가 변동비일 거야를 꼽아 보면 대략 추정되는 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 2조를 팔면은 이제 제 추정대로 하면 2천억 남는 거예요. 그 2천억으로 월급 주고 임차료 내고 뭐 제니한테 광고료도 주고 네.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니가 한 다 가져가겠네. 제니는 뭐 광고 선주비 작년 537억 썼거든요. 네. 어쨌든 와. 이제 그 제가 변동비라고 생각하는 재료비, 뭐 포장비 이런 거 빼고 나머지가 한 4천억 정도 돼요. 4천억. 즉 매출액 2조 팔아서 2천억 2천억 공원이익을 남겼는데 네. 이제 고정비 4천억을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천억을 2천억으로 줄이거나 네. 아니면 공헌이익률을 1% 2%씩 늘려서 11% 12% 13% 늘리거나 결국 둘 다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정도의 공헌이익 수준이라면 네. 매출액을 4조를 찍어야 돼요. 매출액을 4조를 찍어서 4천억을 남겨야 고정비의 4천억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4조 찍으면 그만큼 또 인건비 늘어날 거니까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육식맨님이 이거 컬리의 어떤 그 상세 페이지엔 정성이 느껴져. 네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아. 어쩔 수 없네요. 사람이 한 거야. 거기에 사람이 이제 한 거야. 저거 한 컷, 이제 뒷면 한 컷 이렇게. 컬리 반토막 나겠네 상품 페이지. 그래서 재무쟁이가 보는 컬리의 재무제표는 네.
아낌없이 썼다. 아낌없이 썼다. 광고든 인건비든 이런 것들 아낌없이 썼다고요. 실제로 이제 2023년 재무제표 보면 지금 반기 기준으로 본 매출의 영업 적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요. 아 개선됐어요. 상당히 오. 많이 줄어요. 근데 문제는 영업 적자가 상당히 줄면서 매출액이 안 늘어났습니다. 안 되는 2조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면서 유지가 비용만 돼버렸어요. 늘리는 거야. 아이고. 네.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겠죠. 왜냐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어렵네요. 성장도 하면서 비용도 줄여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생존이 문제니까 비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재용님이 컬리의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상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컬리한테 있는 기회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성이죠. 감성? 보통 재용님이 잘 안 하는 얘기가 감성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ISTJ랑 잘 안 맞는데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를 제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육식맨님도 퀄리는 올리다 보면 그 스크롤에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컨텐츠 중심의 고객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막 5천억씩 6천억씩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아무리 뭐 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들은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그런 네. 건데 다만 이제 약간 그런 재무적인 섬세함이 좀 아쉽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재무적인 섬세함이라는 게 막 비용 절감 막 채찍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전 사원들이 뭔가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어떤 MD들이 나 여기서 이거 조금만 더 싸게 아니면 조금만 더 뭐 비싸게 약간 작은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영업이익률 5% 10%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컬리도 괜찮은 마켓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이제 넘나들면서 유통업계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보세요, 육식맹님?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 같은 초거대 기업이 네. 뭐 고꾸라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대형마트 사업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니크한 방식으로 다른 온라인 시프트를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네. 내부에서는 막 여러 가지들은 막 고민이 시도하고 있지 많겠죠. 않을까. 네. 성장은 더 이상 힘들다. 유지가 한계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님은 네. 대형마트의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반응할까요? 지금 계속 온라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이 유통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관건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한 구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 제가 뭐가 대형마트 되죠? 유식맨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성이 있거든. 사람은 또 가서 사야 되는 물건들도 있고 또 만지고 경험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대형마트들은 어떤 걸로 싸웠냐면 부동산으로 싸웠어요. 부동산. 더 좋은 입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곳에 내가 금싸라기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싸움을 해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전장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은 유통의 전장이 사용자 경험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즉 지금 쿠팡이 잘 된 건 사실은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 때문에 잘 된 거거든요. 정말 간편하게 내일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오프라인도 지금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옴니버스식의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여기 갔더니 생각보다 비싸요, 아니면 맛이 없어요, 어떤 상품군 측면에서의 어떤 경험이 옛날보다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온라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오프라인도 변해야 돼요. 지금 월마트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마트에 와서 경험 중에 안 좋은 경험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더 만족시켜 줄까, 그런 측면에서 작게라도 변화를 시도를 하고 고쳐 나가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밥이에요. 밥? 네. 네.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몇몇 분들 물어봤을 때 이마트 가서 밥이 맛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거기 가면 푸드코트가 있어요. 있긴 있죠. 있는데 네. 거기에 리뉴얼 많이 해요 요즘에. 네, 푸드코트.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 밥을 먹으러 왔다가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리뉴얼 하면은 처음에는 밥이 어느 정도 먹을만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맛이 없어져요. 왜냐? 관리가 안 돼요. 마진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식자재를 아낄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건 되게 작은 영역이에요. 작은 영역인데 되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용자 경험을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은 것 소비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지. 크게 우리는 좋은 땅을 차지했고 예쁘게 만들었고 대단한 걸 갖다 놨어가 이 사업에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온라인에서 싸울까 오프라인에서 싸울까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이제 최대한 빠르고 쉽게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온라인이 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도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오프라인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육신맨님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육신맨님한테 대형마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젠 나에게 광고를 주지 않을 곳들. 오늘 방송 이후로 세 곳 모두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아유,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육식맨님이 재용님 찐팬이라고 들었는데 네. 육식맨님한테 이재용이란?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수수께끼인 인물. 저도 한 10달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수수께끼 같잖아요. 네, 파도 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매력이 있습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오늘은 대형마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